엄마 죄송하지만 여기서 내리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파도 소리만 요란한 작은 섬 선착장에서 저는 그렇게 내려졌어요. 손에 든 건 제가 직접 챙긴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죠. 며느리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오늘 행운이 머물다 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손 두 발 다 굴려가며 아들 하나 키웠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새벽 시장에서 채소도 팔았죠. 손톱 밑대가 빠질 날이 없었지만 아들 학비만은 꼬박꼬박 됐습니다. 아들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죠. 작은 무역회사였어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돈도 잘 벌고 사무실도 넓혔고요. 그리고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죠. 저는 그저 행복했어요. 내 인생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 하나를 얻었죠. 며느리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나쁘지 않았고 아들도 자주 얘기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아들도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방문을 닫아버렸죠.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밥 먹을 때도 소리 안 나게 먹고 기침도 참았어요. 존재감을 지우려 애썼죠.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좀 불편해요. 공간도 좁고 그래서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나가라는 얘기였죠.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부터 느꼈죠. 이 세상에서 믿을 건 나 자신뿐이라는 걸요. 며칠 뒤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가실 수 있어요? 하루 이틀만요. 왜? 집 좀 수리할 게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죠. 알았다. 어디로 갈까?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좋은 곳이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서류들을요. 전부 작은 봉투에 넣어 보따리 맨 밑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겉으로는 낡은 옷만 보이게요.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계속 달렸죠. 고속도로를, 국도를, 그리고 마침내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배를 타셔야 해요. 네, 어디로 가는 건데? 좋은 곳이에요.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요. 저는 불안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작은 어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선장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죠. 돈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배에 올랐어요. 엔진이 돌아가고 배가 출발했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한참을 갔어요. 주변엔 섬들만 보였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작은 섬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흔적이 거의 없는 외딴 섬이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내리세요. 뭐, 여기가 어딘데?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아,
이게 무슨 짓이니? 어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배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선착장에 홀로 남겨졌어요. 배가 점점 멀어졌죠.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집 몇 채, 작은 가게 하나, 완전히 무인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폐가를 찾아 들어갔어요. 먼지가 자욱했지만 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아들이 절 버렸다는 걸요.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서글펐죠. 저는 섬에서 나갈 수 있었어요. 보따리에 돈도 있고 핸드폰도 있었죠. 선장에게 전화 한 통이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나가지 않기로요. 아들을 시험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뉘우치는지. 한 달만 기다려보자. 한 달 안에 안 오면 혼자 나가자. 보따리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오늘 날짜를 적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매일 아침 여기줄을 그을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아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건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예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생존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죠.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섬의 어둠은 도시와 달랐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폐가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챙긴 거니까요. 달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천천히 보따리 끈을 풀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첫 번째 층은 옷가지였습니다. 낡은 바지와 저고리 몇 벌이 있었어요. 그걸 꺼내고 두 번째 층을 확인했죠. 현금 봉투가 나왔습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를요. 이게 바로 제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죠. 첫 번째 서류, 부동산 등기권 리증이었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건물 하나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샀죠. 공장에서 야근 수당 모으고 모아서요. 두 번째 서류, 또 다른 등기권 리증이었어요. 경기도 어느 동네 땅 100평, 역시 제 명의였습니다. 15년 전 샀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번 돈으로요. 세 번째, 통장 사본이었어요. 잔액을 받습니다. 몇 천만 원이 있었죠.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네 번째, 증권 계좌 서류였습니다. 주식과 펀드가 몇 천만 원어치 들어있었어요. 시장에서 채소 팔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투자한 거였죠. 전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건물 시세와 땅가, 예금과 증권까지 대충 계산해도 20억 원은 넘을 거예요. 제가 평생 가난하게 산 줄로만 알았던 제가 알고 보니 20억대 자산가였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어요. 폐가 밖으로 나가 별빛 아래서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을 거예요. 며느리도 몰랐겠죠. 저를 짐으로 생각하고 이 섬에 버렸는데 알고 보니
제가 제일 든든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맨 밑에 깊숙이 넣었어요. 옷가지로 잘 덮고 끈을 단단히 묶었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햇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죠. 마을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현금 몇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바닷가를 지나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갔죠. 마을은 작았어요. 집이 대여섯 채 있었고 그 중 하나가 구멍가게였습니다. 낡은 간판에 슈퍼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은 어두웠지만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라면, 물, 통조림, 생필품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안쪽에서 나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잠깐 쉬러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아이고, 이런 섬까지 왜 오셨어요? 볼 것도 없는데. 조용해서 좋네요. 마음 정리하러 왔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묻지 않으셨어요. 저는 물 몇 병, 라면 한 박스 등등 몇 개를 골랐습니다. 계산대에 올려놓았죠. 전부 얼마예요? 3만 원이면 돼요. 저는 5만 원을 드렸습니다. 거스름 돈은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받으셨어요. 근데 어디서 주무세요? 저기 폐가에서요. 거기요? 거긴 위험한데. 지붕도 새고 밤엔 춥고.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그럼 조심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물건을 들고 폐가로 돌아왔어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간단했지만 배는 채워졌죠. 그날 오후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손에 도시락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혼자 계시면 끼니 걸으실까 봐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먹기 많아요. 도시락 안에는 밥과 된장찌개, 김치, 나물이 들어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저는 10,000 원을 드렸어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죠.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꼭 받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미안해서 못 먹어요. 할머니가 결국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겠구나. 완전히 굶거나 고생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할머니도 계시고 가게도 있고 현금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왔을 때는 다르게 보여줄 겁니다. 저는 바닷가로 나가 조개를 주었어요. 연습이었죠. 아들이 오면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힘들게, 고생스럽게요.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버려졌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첫째 날에 줄을 그었습니다. 한 달 중 하루가 지났어요. 앞으로 29일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올까요? 안 올까요? 매일 아침 여기 줄을 그으며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면 저는 혼자 나갈 거예요. 그건 아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바다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 너머 어딘가에 아들이 있겠죠.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저를 잊고 편히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곧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를 찾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돌고 도니까요. 저는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내일도 하루를 버텨야 해요. 그리고 매일 줄을 그으며 기다릴 겁니다. 아들이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돈만 아는 짐승인지 확인할 날을요. 섬에 온 지 20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수첩에 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네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가끔 도시락을 받아 먹으며 지냈죠. 힘들지 않았냐고요? 물론 힘들었어요. 폐가는 춥고 밤엔 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택했으니까요. 이 고생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반면 도시에서는 아들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던 무역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해외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했습니다. 성금으로 보낸 돈이 5억이었죠.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회사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직원 월급도 못 줄 지경이었죠. 남은 건 은행 대출금 7억뿐이었어요. 이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미칠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투자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위험하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대출금 연체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정리하셔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됩니다. 그럼 담보를 추가로 넣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도 있으시면.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담보로 잡힐 만한 부동산이 없는데요. 가족 명의라도 괜찮습니다. 배우자분이나 부모님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담보로 쓸 수 있어요. 그 말에 아들이 멈췄습니다. 부모님 명의요? 네, 직계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아들은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여보, 담보로 쓸 부동산이 필요돼. 우리 집은 전세잖아요.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은행에서 가족 명의도 된대. 혹시 당신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도 집 없어요. 전세로 사시는데. 둘은 막막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은요? 어머니? 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뭐 있겠어.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확인이라도 해보죠. 아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부동산 조회를 해달라고 했죠. 어머님 성함이랑 주민번호 알려주세요. 아들이 정보를 알려줬어요. 법무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죠? 왜요? 뭐 나왔어요? 어머님 명의로 부동산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아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법무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여러 개의 등기부등본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 건물 한 동, 제 명의였어요. 시세 약 15억. 경기도 토지 100평, 제 명의였습니다. 시세 약 3억. 인천 상가 1층, 역시 제 명의였죠. 시세 약 5억. 아들이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 어머니 맞아요? 주민번호 확인했습니다. 맞으세요. 그럼 이게 전부 얼마예요? 법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충 20억 넘겠네요. 와, 완전 부자시네요. 아들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던 어머니가, 기초수급비로 간신히 산다던 어머니가 알고 보니 20억대 자산가였던 겁니다. 등기부등본 전부 떼어주세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출력해줬죠. 아들은 서류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이것 봐. 며느리가 서류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어머님이 이런 걸 가지고 계셨어요? 나도 몰랐어. 평생 몰랐어. 그럼 우리가 어머님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쟤를 섬에 버렸죠. 돈 없고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어머니가 제일 부자였고 지금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금 어떡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장 어머니한테 가야 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면 회사를 살릴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어머님을 섬에. 그래도 가야 해. 지금 안 가면 회사 완전히 망해. 아들은 급하게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부동산으로 담보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해요. 인감증명서랑 도장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곧 모시고 갈게요. 아들은 전화를 끊고 며느리를 봤어요. 어머니를 모셔와야 해. 당장. 그런데 어머님이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저렇게 버렸는데. 아들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일단 가봐야 해. 사과하고 빌고 어떻게든 설득해야지. 다음 날 아들은 서둘러 항구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선장을 찾아 배를 탔죠. 배는 파도를 가르며 섬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과부터 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어머니가 도와줄까 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섬에 버린 아들을 어머니가 용서할까요? 1시간쯤 걸려 섬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뛰어내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폐가가 보였어요. 둘은 폐가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를 손질하고 있었죠. 일부러요. 보따리는 제 옆에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을 봤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못 깎고 얼굴이 초췌해 있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왜 왔니?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들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어머니, 모시러 왔어요. 모시러? 저는 조개를 계속 손질했습니다. 아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20날 전에는 나를 버렸으면서.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개를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내 부동산 알았지? 아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등기부등본 떼어봤지? 법무사에 갔을 테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죠. 저는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왔구나.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이번 한 번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안 돼. 가거라. 아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되겠어요? 저 진짜 망해요. 망하든 말든 이제 내가 알 바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직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월급은 어떡하고요?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지. 내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웃었어요. 냉소였죠. 나를 섬에 버릴 때는 가족 생각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돈은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제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거라. 여기 다시 오지 마.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좋아요. 안 도와주시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도 어떻게든 살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아들과 며느리가 폐가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선착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죠. 배가 출발했고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20하루째 날에 줄을 그었습니다. 아직 열흘이 남았어요. 과연 다시 올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섬에서 살았어요. 할머니네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가끔 도시락을 받아 먹으며 지냈죠. 그리고 정말로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 혼자였어요.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아들의 모습이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몸무게도 많이 빠진 것 같았죠. 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폐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또 일부러 조개를 손질하고 있었죠.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말씀 들어주세요. 왜 또 왔니? 회사가 정말 망했어요. 어제 파산했어요. 저는 조개를 계속 손질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월급도 못 줬어요. 퇴직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빼앗겼어요. 며느리랑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조개 담던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왔니? 어머니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네.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살아봐라. 네. 나처럼 여기서 살아봐. 일주일만. 그러면 용서해 주실 건가요? 용서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진짜로 변했는지는 볼 수 있겠지. 아들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해볼게요. 정말이니? 네. 어머니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배를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이제 아들과 저 둘만 섬에 남았어요. 내가 먹을 건 내가 준비해라. 나는 안 도와줘. 네. 아들이 서툴게 바닷가로 나갔어요. 조개를 주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금방 잡혔죠. 저는 지켜만 봤어요. 저녁이 됐을 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불은 어떻게 피워요? 나뭇가지 주워다가 피워라. 아들이 나뭇가지를 주워왔어요. 하지만 불을 피우는 것도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불을 붙였죠. 그날 밤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힘드네요. 이제 알았니? 네.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직 몰라. 하루밖에 안 지났어.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손이 거칠어졌어요. 얼굴도 그을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들에게 사실을 말해줬어요. 너 배고프지? 조금요. 마을에 가게가 있어. 돈 있으면 라면 정도는 살 수 있어. 네.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먹고 살았어. 완전히 조개만 먹은 게 아니야. 그럼 어머니는 일부러 조개 줍고 있었지. 너한테 보여주려고.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도 가서 사 먹어도 돼. 내가 돈 줄게. 아니요. 저는 어머니처럼 해볼래요. 진짜로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한 모습이 생겼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들을 마을로 데려갔어요. 할머니네 가게였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은 제 아들이에요. 아이고, 아드님이셨어요? 처음엔 혼자 오셨길래. 아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같이 드세요. 많이 힘드셨죠?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뭘? 사람이 뭔지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회사 망한 게 이상하게 후회 안 돼요. 왜? 욕심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더 크게, 더 많이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요. 아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작게, 정직하게, 사람답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생각했다. 아들과 함께 섬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예전에 그 욕심 많은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이 되어 있었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네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준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죠. 어머니, 제가 너무 못됐죠? 이제 알았으면 됐다. 평생 어머니 희생은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가 잘 되는 게 어머니의 행복이라고 착각했죠. 저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매일 조개 줍고 물 깃고 불 피우면서요. 어머니가 평생 이렇게 사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울지 마라.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네. 섬에서 나가자. 너도 충분히 배웠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정말요? 하지만 아직 됐다. 이제 사람이 됐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폐가로 들어가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아들 앞에 내려놓았죠. 이거 열어봐라. 아들이 조심스럽게 보따리 끈을 풀었어요. 옷가지를 꺼내고 맨 밑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게 뭐예요? 열어봐. 아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권리증, 통장, 증권 서류들이었죠. 달빛 아래서 아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전부 어머니 거예요? 그래, 내가 평생 모은 거다. 법무사에서 본 그 서류들이 진짜였네요.
아들이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확인할수록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이렇게 부자셨으면서 왜 가난하게 사셨어요? 준비하고 산 거지. 언젠가 혼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 그럼 저는 평생 몰랐네요. 어머니가 이런 분이신 줄.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 이 서류가 뭔 줄 아니? 재산 문서요. 아니다. 이건 시험지야. 시험지요?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 종이에는 숫자가 쓰여 있지. 얼마짜리 건물, 얼마짜리 땅, 그런 것들 말이다. 저는 서류를 한 장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 종이는 사람을 시험하는 거야.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릴 건지 아니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지. 어머니, 너는 처음에 시험에 떨어졌어. 나를 섬에 버렸으니까.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지. 아들이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를 줬지. 여기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하면서. 그리고 너는 합격했어. 저는 서류 중 하나를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돈의 문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인지 증명하는 종이었다. 아들이 서류를 꼭 쥐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 자국이 번졌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아들이니까 그런 거다.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보따리에서 하나를 더 꺼냈어요. 통장이었죠. 이것도 줄게. 뭐예요? 3천만 원 들어있어. 너 다시 시작할 때 쓰라고. 어머니, 이건 받아라. 조건이 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돈으로 사람답게 살아라. 남을 속이지 말고, 가족을 버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네, 나를 다시는 짐처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늙었어도 돈이 있든 없든 나는 내 어머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니, 나머지 재산은요? 그건 내가 관리할 거다. 너한테 필요할 때, 진짜 위급할 때만 도와줄게. 함부로 쓰게 두진 않아. 당연하죠. 어머니 거예요. 아니다. 이건 우리 가족 거야. 하지만 욕심으로는 못 써. 진짜 필요할 때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배를 불렀습니다. 떠나기 전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장이 저희를 태우고 육지로 향했어요. 파도를 가르며 배가 달렸죠. 아들이 제 옆에 앉아 통장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가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앞으로 잘하면 돼. 육지에 도착했어요.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자 달려왔죠. 여보, 며느리가 아들을 안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죠. 저는 먼저 말했어요. 며느리야. 네, 어머님. 너도 배워야 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알았다. 이제 잘하면 돼.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들은 제가 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벌었어요. 며느리도 함께 일했죠.
두 사람 손에 굳은 살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았죠. 가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식당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오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도 왔죠.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안 도와주실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그랬지. 너희가 그대로였으면 평생 안 도와줬을 거야. 만약 제가 안 변했으면요? 그럼 내 재산은 전부 기부했을 거다.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해서 다행이야. 이제 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생겼으니까. 어머니,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어요. 저는 가끔 그 섬을 생각합니다. 파도 소리, 조개 줍던 바닷가, 낡은 폐가, 그리고 친절했던 할머니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사업가였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 된 아들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재산은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걸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요.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을 머물다 갔다면 앞으로도 조용히 곁에 머물며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마음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